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후 처음으로 육성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전원회의 결과 발표로 신년사를 대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이 보고에서 충격적 실제 행동에 나설 것이며 곧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강경한 대미 메시지에 담긴 의미와 함께 남북 관계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이인배 안보협력연구원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오늘 새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북한의 신년사가 어떤 내용으로 발표될까 이렇게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일단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게 신년사 발표하는 걸 좋아했죠. 그러니까는 사실 할아버지 때 하다가 김정일 아버지 때, 김정일 때는 한 번도 신년사를 육성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신사 그 사설로 이렇게 기사로만 냈었는데 네. 공개적으로 다시 시작한 것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했었죠. 2013년부터.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번에 신년사를 육성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했었는데요. 예. 전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형식으로 해서 일단은 그 내용상으로는 신년사를 가름할 수 있을 만큼은 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유심히 보고 나면은 기왕에 이게 신년사를 가름할 만한 그게 기획이 돼 있었으면 훨씬 더 문장이나 좀 다다듬어서 좀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을 필요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당 결과가 그냥 쭉 나열된 형식이라서 저는 조금 이것이 급작스럽게 결정된 느낌도 없지 않다라는 생각 다시 조금 드는 부분이에요. 물론 지금 내용으로 보면 또 더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네. 또 만약에 녹화를 해서 한다 그러면은 그 자정 때 12시, 지난해 보면 12시 3분 정도에 녹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2시 13분부터 12시 한 55분 정도까지 50분 정도 녹화를 했던 분량인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짧고도 했었죠. 전원회의가 어제까지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녹화할 시간이 좀 부족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 내용적인 이유로 이번에 그냥 넘어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신년사를 발표하진 않은 이유 어떻게 그 배경을 보고 계신지요? 뭐 지금 이인배 원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은 예.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국정 운영을 이제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원 회의를 나흘간 개최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사실은 신년사의 내용과 분량을 뭐 이미 다 골격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신년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원고지 한 80장 분량인데 이번에 전원회의 결과 보고 같은 거 보도를 보면 한 110장이 넘습니다. 그리고 18,000자 이상이에요. 네. 그 신년사보다 훨씬 내용과 분량이 다 있고 그 안에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보도하고 또다시 또 김정은 위원장이 굳이 육성으로 또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형식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책임 소재의 분산인 것 같습니다. 연말 시한을 얘기했는데 연말까지 아무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네네.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들 앞에 서가지고 연말 시한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 것 같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면 그 올해 내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다는 형식은 대부분 다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 형식,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긴 하지만 네. 거기에 토론에 참가하고 결정은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전원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분산시키면서 올해 어쨌든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의지도 보이는 그런 메시지 발표 형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형식에 얽매이지 않겠다. 그리고 책임 소재 분산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전원회의가 나흘 동안이나 열렸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1990년에 김일성 할아버지 때예요. 그때 전원회의가 닷새간 1월 4일부터 9일까지인가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거의 이제 하루씩 했었거든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 전원회의 회의체를 꽤 좋아하는 것 같아요. 2013년에 육성으로 본인의 병진 정책, 핵 경제 병진 정책을 육성으로 본인이 발표한 것도 이 전원회의였거든요. 2013년. 그러다 2018년 그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파기하고 경제 총력 노선을 발표한 것도 전원회의였고요. 여러 가지 발표를 하게 돼 전원회의 저 회의체를 주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사이즈로 봐서나 여러 가지 효과를 봤을 때 꽤 저것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많이 따졌죠. 사실 11개 부분을 이번에 검토를 했었거든요. 부문으로 따지면 대내 문제, 그 대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세 가지인데
항목으로 11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었죠. 이튿날에는 그 수사로 붙이면은 해부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날에는 보면 6시간 동안 찬찬히 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꽤 많이 심사숙고해서 준비한 이번에 전원 회의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 전원회의라는 게요,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 뭐 무게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평시에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네. 당국가 체제에서 당이 더 우위에 있잖아요. 네네. 그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어쨌든 당대회인데, 당대회와 당대회가 언제나 모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대의원들 다 당원들 모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 최고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가 바로 이제 당 중앙위, 그중에 전원회의고, 여기에 중앙위원 있고 후보위원 있고, 그리고 보통 거기에 당 중앙 검사위 위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보통 한 200~300명, 한 300명 정도 모이는데, 이번에 중요한 거는 예. 방청석에 거의 시당의 각급의 일꾼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도, 농촌, 격리위원장들까지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를 생각해 보면 한 700~800명 이상이고. 이것도 좀 이례적인 거죠? 그렇죠. 700~800명, 한 1000명 정도까지 가까이 될 건데, 방청석에 이제 방청하였다라고 합니다. 예. 그거 보면은 그림이 좀 이런 거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재벌 회장님이, 그러니까 사장이랑 전무급 임원들만 데리고 워크숍 한 게 아니라 상무급, 그리고 이제 곧 상무를 달 부장급까지 데려다 놓고 자신의 이제 문제, 우리 그룹의 운명과 앞으로의 비전을 직접 설명하는, 나흘씩이나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부학적으로 얘기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그 정도로 사업 하나하나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불만 그리고 비전을 모두 다 직접 이제 보면서 얘기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전원회의 결과가 이제 신년사를 가름을 했고,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하나가 곧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다탄도 ICBM이 새로 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보면은 이번에 이 환경 정세를 평가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하면 미국의 적대시 공화국 적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공화국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시작해요. 그러면서 경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북한 내부 사정이 꽤 안 좋다는 것을 우선 시인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것이 왜 그러냐, 그 이유 자체를 정책 실패, 정책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과 추진 정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미국에 의해서, 그래 공화국 압살 정책에 의해서 이루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이제 이 북한 주민들에게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걸 이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주목되는 게 뭐였냐 하면 이런 말을 해요. 미국이 공화국의 그 압살 정책을 하는 것은 굳이 핵무기 때문만은 아니다. 핵무기가 없더라도 다른 빈미를 사서라도 공화국을 압살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략무기, 핵무기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전략무기, 핵무기에 대해서는 포기할 필요가 없어졌다. 미국의 지금까지 태도를 보게 되면 없어졌다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새로운 전략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뭐 여러 가지 학자들도 좀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SLBM하고 다탄두 그 핵무기가 지금 안 가지고 있죠. 네네. 북한이.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다탄두일 경우에는 2017년에 7월 달에 화성 13호가 실패할 경우에 재진입할 때 실패했거든요. 실패할 때 보면은 그것이 화염이 여러 개가 떨어졌었어요. 3개 정도 분산에 떨어져서 그 미국의 학자들이 그걸 두고 다탄두일 가능성을 좀 이야기했었거든요. 결론은 그때 다탄두가 아니라 이렇게 재진입하면서 타서 없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라는 게 결론이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계속 그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이 탄두가 뭉툭하게 생겨 있는 부분들이 계속 공개되고 있어서, 그러면 한 개가 아닌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탄두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면은 미국으로서 요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거니까 훨씬 북한으로도 효율적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SLBM이라는 거죠. SLBM은 사실은 2017년에 SLBM은 거의 성공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는 고체 연료를 통해서 물 안에서
바깥으로 벌에서 300km 이상을 쏘을 수 있는 능력을 확보를 했어요. 네. 안 돼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SL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그 3,000톤급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건 2,000톤급 SLBM 하나 실을 수 있을 정도가 별로 좋지 않은 그 정도 느리기도 하고 그런 거 있는데 언뜻 공개되는 것이 이제 3,000톤 넘는 큰 잠수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완성된다면은 새로운 전략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먼저 첫 번째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잠수함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뭐 다탄두리기구는 그걸 쏘아야지 확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도발 강도가 굉장히 세져요. 그냥 이렇게 잠수함 띄우는 거 가지고 미국이 그걸 가지고 기분이야 나쁘지만 어쨌든 뭐 크게 세게 제재를 더 강화하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1번 제가 볼 때는 그 3,000톤급 핵 잠수함 뭘 좀 시연해 보이는 것이 우선 고려될 것이고 두 번째로 그것조차도 또 효과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이 다탄두 미사일 ICBM을 발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 두 가지 말고 아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략 무기일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하자면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죠. 다탄도 ICBM과 SLBM 말고도 예.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보통 미사일이 마한 4, 5 정도 이렇게 날아가서 요격이 가능하도록 이제 또 창가방패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 극초음속은 마하 5 이상, 마하 10 정도 이렇게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요격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원천 기술은 미국이 앞서지만 실제 그걸 미사일로 개발한 걸 러시아가 잘 해놨어요. 그리고 북한판 이스칸데르 만든 거 보면은 러시아하고도 물밑으로 이제 미사일 기술 협조를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갑작스럽게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을 한다거나 그런 일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영화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EMP탄이라고 그 전자기 펄스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자통신 장비를 다 마비시키는 것. 이제 그런 것들도 늘 개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추정과 의혹들이 있죠. 이제 뭐 그런 다양한 가능성들을 놓고 올해 이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뭐 시험 발사든지 아니면 네. 하여튼 시험, 무기 시험을 좀 보여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뭐 새로운 전략 무기 언급 외에도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번 성탄절 선물처럼 단순히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위험만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행동에 나설 것인지 어느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어제부터 어제 오늘 계속 저는 예측을 계속 실패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제도 이제 이 자리에 오전에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신년 메시지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미국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언사는 안 하고 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그 협상 방식을 새로운 협상 방식, 다자 협상 방식 같은 것을 그로 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핵 활동을 계속 한다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적대적인 언소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좀 강도가 세거든요. 네. 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 앞에 말이 무엇이냐면은 미국이 적대 그 제재로 인해 가지고 인민들이 받았던 고통이 다 만회되어서 그것을 이익을 다시금 회복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압박할 거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는 실제 행동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네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냥 제재 해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미국에 대한 요구를 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예. 저 부분은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그러면은 이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그 유보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도 조금 연말을 보내면서 좀 체면을 구긴 부분도 있거든요. 그 작년 신년사 때 새로운 길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연말에 계속 새로운 길 크리스마스 때 깜짝 도발을 할 수 있겠다라고 엄포를 놨는데도 그냥 지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냥 지나간 거에 대한 머쓱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렇게 언술 차원에서라도 강하게 미국을 압박하면서 일단 대체하는 예. 그 정도 되지 않겠나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압박으로도 볼 수 있고 뭐 여지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미국에게 원하는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 지난 11월부터 있었던 소나기 담화의 끝에 이제 관용구처럼 나오는 게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고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은 결국 보면은 연말 시한의 연장인 것이죠. 아. 그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와라라고 예. 하는 걸 얘기하고 여전히 공은 미국한테 넘겨져 있다. 너희들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통해서 이제 결과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뭐 공은 미국에 넘겨져 있기 때문에 1, 2월 달에 당장 뭐 충격적인 실제 행동이 바로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북한도 지금 어쨌든 상황 관리를 하면서 중요한 게 이제 더 대내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에서 이제 북한이 대에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를 관심을 두고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읽는 건데 예. 사실은 노동당 중앙회 전원회의 결과 발표 같은 거 보면은 거의 다가 대내 메시지입니다. 대내 결속이 가장 지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대내 결속. 그렇죠. 이제 자력 부강과 번영을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인민들 그리고 당이 어떻게 나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실제 이제 북한의 원래 가지고 있는 의도죠. 근데 우리는 다만 밖에서 북한의 의도가 뭔지를 이제 보려고 하다 보니 그러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도 상황 관리와 시간 벌기가 중요한 차원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당장은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이렇게 여전히 공은 미국에 넘겨져 있다라고 하면서 아마 상반기는 이렇게 좀 긴장된 상태에서 좀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연말에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최선희 제1부상도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을 계속 압박하고 비난을 하면서도 하는 말이 일단 우리 위원장이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발언하지 않고 있다. 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 김영철은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망사는 늙은이라는 표현을 우리 위원장이 쓸 날이 곧 올지도 모르겠다. 이 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그걸 유예를 하고 있어요. 그 연장선상인 거죠.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하면서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이 정상회담, 실무회담은 조금 그 비중을 낮추면서 계속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는 전혀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고 일단 한 가닥 희망은 계속 가지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미국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원장님께서는 이 뭐 충격적인 실제 행동이 미국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낙관론으로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휴가 중에 말하라고 가서 지금 그러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한국 같으면요 저런 이야기를 한국에서 이야기하면은 저기 벙커에 가서 이렇게 회의에 NSC 해나 안 하나 이거 막 보도하는 게 될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하라고 지금 휴양지에 가서 골프 치면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네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보고 있는 북한이 아무리 세게 이야기해도 미국 대통령이 보고 있는 그 북한의 이 강도 위협의 강도에 대한 이 분위기를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좀 그렇게 하기 사이 좋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사이 좋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러면서 경고를 하고 있죠. 미사일 문제가 아니라 지금 꼭 화병을 보내는 게 꽃병을 보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계속 일단은 미국으로서는 올해 일단 그 대선 전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을 이탈하지 않게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1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로 가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최소한 목표로서 협상 테이블에서 이탈하지 않게끔 하는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사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곧 만날 것 같은 이야기도 곧 나올 것 같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정 교수님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요. 예,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이나 북한이나 지금 시간 관리, 상황 관리 뭐 그런 차원에 지금 다 국면에 접어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둘 다 너무 국내 문제가 바빠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2020년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에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저렇게 모두 모아놓고 이 당 간부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깬다 그러는 거죠. 3박 4일 동안 이제 그렇게 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 지금 탄핵에 몰려 있는 사람이에요. 하원 탄핵 결의를 당한 사람이고 대선에서 국면을 지금 어쨌든 예. 헤쳐나가야 되는 큰 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문제가 일단 좀 다 바쁩니다. 바쁜 상황에서 일단 이 국면을 좀 넘어가고 둘 다 이제 국내적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여기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시점들이 좀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상반기 어느 시점에. 그때 되면은 또 만나자는 이야기가 분명히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전원회의 내용을 봤을 때 이제 우리 정부의 반응도 조금 살펴봐야 될 텐데 우리 정부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뭐 지난 신년사 같은 경우에는 북남 관계를 10번 정도 언급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단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다 한 번 있었죠. 남조선으로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좀 도입되고 있다. 미국이 시켜서 하고 있다. 뭐 그 정도 딱 한 번 이제 한반도 이야기, 한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정상회담을 획기적으로 했는 것처럼 미국과의 관계도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좋은 그 선례로서 남북 관계를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
현장으로서는 한계를 지금 절감하고 있었던 거죠. 이 국제사회에서의 경제 제재라는 이 구조 속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으로서 거의 없다. 지난 신년사에 이야기한 것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열어줄 테니 와서 해라.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아무 대가 없이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우리가 못 해냈죠. 사실 뭐 할 수 없는 구조였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컸었고, 뭐 아시겠지만 금강산 광산은 이제 우리 한국하고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 보니까는 더 이상 일단 한국하고의 뭔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미국하고도 실질적으로 뭐 미국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길 간다. 예. 한국에게도 뭐 당연히 미국이 그러니 한국에게도 더 이상 바라지 않겠다라는 그 기본적인 좀 그 입장을 가지고 이번에 그 공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 정부도 참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앞으로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걸까요? 별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없다는 게 참 고민일 것 같습니다.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이것도 그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 발표라는 형식을 취한 게 절묘한 한 수인데,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사실 대남 관계를 다루는 게 주요 의제는 아니거든요. 늘 신년사를 얘기했을 때 대남 관계가 빠졌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큰일입니다. 늘 얘기하던 건데 뭔가 아무런 입장이 없다 그러면 큰일인데, 예. 사실 신년사 발표를 하지 않고 노동당 전원회의라고 하는 거, 사실 대남 의제를 다루지 않는, 뭐 별로 그동안 다룬 일이 없습니다. 다루지 않는 기구에서 대내 문제 주로 얘기했던 거에서 그냥 자기네 결과 발표한 거는 이게 대남 문제에 있어서 이제 절묘한 좀 한 수죠. 원래 말을 안 했던 것이라고 이제 부분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이죠. 예. 원래 안 하던 거니까 뭐 남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친연사가 아니니까요. 좋다 나쁘다 얘기했던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대화하자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이게 상황을 다 이렇게 열어놓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어쨌든 지금은 북이 대남 단절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럴 때일수록 그래도 어쨌든 일관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이렇게 가장 쉬운 거는 북이 계속 엇나갈 때 거기에 똑같이 엇나가면서 강대강으로 가는 건 굉장히 좀 쉽습니다. 오히려 그게 확실해요. 좀 불안정하고 평화가 아니긴 하지만 확실한 방법이긴 하죠. 만약에 북한이 계속 엇나가고 미사일 도발을 하고 핵실험도 또 한다. 그럼 1년에 설과 추석 명절 당일 빼고 363일 한미 군사 연습을 하는 대한민국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확실하죠. 상황은 강대강으로 가면. 예. 이런 평화가 아니니까 안 좋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가는 대한민국을 만날 거냐라고 또 메시지를 좌충우돌로 보내게 된다. 그러면 이제 북한은 또 계속 이제 엇나가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근데 엇나가게 됐을 때, 레드라인 넘었을 때는 진짜 363일 한미 군사 연습하는 대한민국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강하게 좀 메시지를 좀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일관성은 일단 유지하는 것, 이제 그거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안보협력연구원장, 그리고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